태양계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해왕성 바로 너머에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 날아간 보이저 1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속 6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어둠 속을 가르고 있다. 1977년에 발사되어 거의 반세기를 날아온 이 탐사선은 이제야 겨우 태양계의 경계, 헬리오포즈를 벗어나 성간 공간에 도달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보이저 1호가 지금까지 날아온 거리는 태양계 전체 규모에서 보면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되는 거리라는 것이다. 만약 인류가 정말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하나하나 직접 방문하려 한다면 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 단순히 수십 년일까? 아니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릴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거리 감각부터 완전히 새로 세팅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조차 우리가 일상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태양계의 크기부터 짚고 넘어가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 즉 천문단이라고 부른다.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 이 거리를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8분 20초 남짓이다. 그런데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알려진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무려 30천문단위, 그러니까 지구 태양 거리의 30배나 떨어져 있다. 빛으로 계산해도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우주선도 빛의 속도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이 잡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 탐사선을 보낸 건 1962년 금성으로 향한 메리너 2호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는 태양계의 8개 행성 중 단 한 곳에도 사람을 직접 보내본 적이 없다. 달까지는 갔지만 그건 태양계 규모에서 보면 그야말로 앞마당 산책 수준이다. 화성조차도 아직 유인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인 탐사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유인 탐사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각 행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나씩 따져보자.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왜 인류가 태양계 전체를 정복하는데 상상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행성부터 시작해보자. 수성이다.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기 어려운 행성 중 하나로 꼽힌다. 왜냐하면 태양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냥 직진으로 날아가면 우주선이 태양의 중력에 끌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성으로 가는 탐사선은 지그재그로 여러 행성의 중력을 이용한 스윙바이를 거듭하며 속도를 줄여가야 한다. 실제로 2018년에 발사된 베피콜롬보 탐사선은 수성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 지구에서 수성까지 직선거리로는 별로 멀지 않은데도 말이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한다. 태양계에서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도착 시간이 짧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물리학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금성이다. 금성은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라 불릴 만큼 크기와 질량이 비슷하지만 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460도,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행성이다. 그런데 금성으로 가는 여정 자체는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최적의 궤도를 잡으면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탐사선들이 이 정도 시간에 금성 궤도에 진입했다. 하지만 문제는 도착 이후다. 표면에 착륙한 탐사선들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 때문에 채 2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파괴됐다.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류가 언젠가 금성에 발을 딛는다면 그건 표면이 아니라 대기 중 구름층 위에 떠있는 형태의 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착륙이 아니라 그냥 궤도 방문이나 근접 비행만으로 방문을 인정한다면 태양계 정복에 걸리는 시간은 확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최종 답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화성으로 가보자. 인류가 가장 진지하게 유인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 행성이다.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는 두 행성의 공전 궤도 위치에 따라 최소 5,460만 킬로미터에서 최대 4억 킬로미터까지 극심하게 변한다. 이 때문에 우주선을 보내는 최적의 시기, 이른바 발사 윈도우는 26개월에 한 번씩만 찾아온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위해 2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 현재 기술로 화성까지 편도 여행은 약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 나사와 스페이스X가 계획하는 유인 화성 미션들도 대부분 이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다. 편도로 7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화성 미션이 7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화성과 지구의 상대적 위치 때문에
화성에 도착한 우주선은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궤도가 열릴 때까지 화성 표면이나 궤도에서 무려 500일 가까이 대기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 때나 지구로 돌아오려 하면 연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왕복 화성 미션 하나에만 총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게 바로 태양계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불리는 화성의 실제 모습이다. 여기서 잠깐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성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주 방사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있다.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주 비행사들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방사선과 은하 우주선이라 불리는 고에너지 입자에 그대로 노출된다. 화성 왕복 미션 하나만으로도 우주 비행사가 평생 허용 가능한 방사선 피폭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 인체가 이 여정을 버텨낼 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까지 겹쳐 있는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단순히 산수처럼 거리를 속도로 나눠서 답을 내는 게 얼마나 순진한 접근인지 알 수 있다. 자, 이제 화성을 지나 소행성대를 건너면 진짜 거인들의 영역이 시작된다. 목성이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지구 1300개 이상을 담을 수 있는 크기를 자랑한다. 지구에서 목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5AU, 그러니까 지구 태양 거리의 5배에 달한다. 현재 기술로 목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탐사선의 궤도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나사의 갈릴레오 탐사선은 여러 행성의 중력을 이용한 복잡한 스윙바이 궤도를 거쳐 무려 6년 만에 목성에 도착했다. 반면 2011년에 발사된 주노 탐사선은 좀 더 직선에 가까운 궤도를 택해 약 5년 만에 도착했다.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목성부터는 단순히 몇 개월 단위가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여행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이 패턴은 뒤로 갈수록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토성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더 아득해진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9.5AU 떨어져 있다. 1997년에 발사된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것도 금성과 지구, 목성의 중력을 여러 차례 이용하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였다. 카시니가 토성 궤도에 진입해서 실제로 임무를 수행한 기간은 13년이었는데 그중 도착까지만 7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인류가 태양계 바깥쪽 행성들을 탐사하려면 편도 여행 자체가 이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뜻이다. 만약 유인 탐사를 가정한다면 왕복은커녕 편도로 7년, 그리고 현지에서 최소한의 탐사 활동을 한 뒤 돌아오는 시간까지 더하면 하나의 토성 미션에 인생의 15년, 20년이 통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두 번째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행 시간들은 전부 현재 인류가 보유한 화학 로켓, 그러니까 재래식 로켓 엔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처럼 태양계 바깥쪽으로 갈수록 화학 로켓만으로는 사실상 유인 탐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화학 로켓으로 가려면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하고 그 연료의 무게 때문에 우주선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인류가 태양계 외곽까지 사람을 보내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추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주 탐사 역사에서 벗어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기술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천왕성과 해왕성으로 가보자. 이 두 행성은 그야말로 인류가 거의 손도 대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다. 지금까지 천왕성과 해왕성을 방문한 탐사선은 단 하나, 1970년에 발사된 보이저 2호뿐이다. 보이저 2호는 목성과 토성의 중력을 연쇄적으로 이용하는 그랜드 투어라는 절묘한 궤도 배치 덕분에 천왕성까지 9년, 해왕성까지는 무려 12년이 걸려 도착했다. 이 그랜드 투어 궤도는 176년에 한 번 정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특정한 정렬을 이루는 아주 희귀한 배치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 정렬이 없었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실제로 이 정렬은 1977년 이후로 다시 찾아오려면 2150년대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도 있다. 즉,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천왕성이나 해왕성으로 탐사선을 보낸다면 보이저 2호처럼 운 좋은 궤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훨씬 더 긴 시간, 어쩌면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 우주선 안의 인간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단순히 산소와 물, 식량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 몇십 년에 걸친 무중력 상태는 인간의 골밀도와 근육량을 심각하게 감소시킨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6개월 정도 머문 우주비행사들도 지구로 돌아온 뒤 몇 달간 재활훈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체가 약화된다. 그런데 만약 목성이나 토성까지 편도로 5년, 7년씩 무중력 상태로 여행해야 한다면 인체가 그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지조차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다. 결국 회전을 이용한 인공중력 기술이나 혹은 냉동수면 같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태양계 외곽 유인 탐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태양계 정복이라는 게 단순히 로켓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물학 전체를 뒤흔드는 도전이라는 걸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왕성 그리고 그 너머의 외소 행성들 이야기를 해야 한다. 비록 2006년에 행성 지위를 잃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명왕성은 여전히 태양계의 상징적인 끝자락으로 여겨진다. 2006년에 발사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구를 벗어난 우주선 중 하나였다. 발사 직후 지구 탈출 속도만으로도 시속 5만 8천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를 냈다. 그런데도 명왕성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9년 반이었다.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39 AU, 그러니까 지구 태양 거리의 39배나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태양계의 변방이기 때문이다. 뉴 호라이즌스는 명왕성을 근접 비행으로 스쳐 지나갔을 뿐 궤도에 진입해서 멈춰선 것도 아니었다. 만약 명왕성 궤도에 실제로 진입해서 정착하려 한다면 감속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연료가 필요해 실제 미션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것이다. 여기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 하나가 등장한다. 태양계는 명왕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명왕성 너머에는 카이퍼 벨트라는 얼음과 암석 천체들의 거대한 고리가 펼쳐져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에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무려 수만 AU, 어떤 추정으로는 10만 AU 이상 떨어진 곳까지 펼쳐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뉴 호라이즌스가 시속 5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가더라도 오르트 구름의 바깥쪽 경계에 도달하려면 이론적으로 수만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태양계의 진짜 끝을 오르트 구름까지로 정의한다면 인류의 그 어떤 기술로도 인간의 수명 안에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다. 자, 여기까지 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대체 모든 행성을 방문한다는 것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잡아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씩 그려보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8개의 정식 행성, 즉 수성부터 해왕성까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명왕성을 포함한 외소 행성까지 넣는 경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행성의 위성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훨씬 더 방대한 탐사 목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답은 완전히 달라진다. 먼저 8개 행성만을 기준으로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각 행성으로 가는 편도 시간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렇다. 수성까지 약 7년, 금성까지 약 5개월, 화성까지 약 8개월, 목성까지 약 5년에서 6년, 토성까지 약 7년, 철왕성까지 약 9년에서 20년, 해왕성까지 약 12년에서 30년. 만약 이 모든 여정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행성씩 방문하고 지구로 돌아온 뒤 다시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단순히 편도 시간만 더해도 이미 40년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각 행성에서 머무는 시간, 지구로 돌아오는 왕복 시간, 그리고 발사 윈도우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까지 모두 더하면 이 숫자는 손쉽게 100년을 넘어설 수 있다. 즉,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는 절대 완주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더 있다. 만약 순차적으로 한 행성씩 왕복하는 게 아니라 보이저 2호처럼 하나의 우주선이 여러 행성을 연쇄적으로 스쳐 지나가며 중력 도움을 받는 방식, 이른바 그랜드 투어 방식을 택한다면 어떨까? 실제로 보이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4개의 행성을 단 하나의 미션으로 12년 만에 모두 근접 비행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여러 행성을 하나로 묶어서 탐사하는 시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행성 근처를 스쳐 지나가는 근접 비행일 뿐 착륙이나 궤도 진입은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결국 방문의 기준을 궤도 진입이나 착륙까지 요구하느냐 아니면 근접 비행 정도로 만족하느냐에 따라 전체 소요 시간이 10배, 2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유인 탐사,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직접 발을 딛는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자. 이 경우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무인 탐사선은 방사선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식량이나 산소도 필요 없으며 그저 관측 장비만 잘 버텨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타는 순간 생명 유지 시스템, 방사선 차폐, 심리적 안정, 응급의료 대응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된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 유인 탐사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행성은 사실상 화성이 유일하다. 나사와 여러 민간 우주 기업들이 2030년대에서 2040년대 사이에 유인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목성이나 토성 같은 가스 행성들은 애초에 단단한 표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착륙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나마 가능한 건 그 행성들을 도는 위성에 착륙하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같은 곳들이 미래 유인 탐사의 실질적인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온다. 만약 우리가 모든 행성을 방문한다는 목표를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각 행성계에 도달해서 궤도에 진입하거나 그 행성의 위성에 착륙하는 정도로 정의한다면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위성들 중 일부, 특히 유로파와 엔셀라두스 같은 곳은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외계 생명체 탐사의 최우선 후보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류가 태양계를 정복하는 여정은 단순히 8개의 행성을 도장 깨기 하듯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도는 수십, 수백 개의 위성들까지 아우르는 훨씬 더 방대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잠깐 정말 놀라운 숫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까지 태양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위성의 개수는 300개가 넘는다. 목성만 해도 90개가 넘는 위성을 거느리고 있고 토성은 그보다 더 많은 145개 이상의 위성이 확인되어 있다. 만약 모든 행성을 방문한다는 기준에 이 위성들까지 포함시킨다면 총 방문해야 할 천체의 숫자는 8개가 아니라 수백 개로 폭증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인류 문명의 역사 전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위성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각 행성계에 한번 도달하면 그 주변의 위성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 이동만으로 추가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태양계 탐사라는 과제가 얼마나 방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준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화학 로켓 기술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만약 미래에 훨씬 더 발전된 추진 기술이 등장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 여기서부터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여러 추진 기술들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이온 추진 방식이 있다. 이온 엔진은 화학 로켓처럼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지는 못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나사의 던 탐사선은 이온 엔진을 이용해 소행성대의 두 천체, 베스타와 세레스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데 성공했다. 이온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연료 효율이 화학 로켓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 가속이 느리기 때문에 단거리 여행에서는 오히려 화학 로켓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장거리 여행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핵열 추진, 그리고 핵융합 추진 같은 개념들이 있다. 이 기술들은 아직 실제로 우주선에 적용된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화학 로켓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만약 핵열 추진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화성까지의 편도 여행 시간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을 화성 유인 탐사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 우주 비행에 사용된 적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소개해야 한다. 바로 핵융합 추진, 혹은 더 나아가 핵펄스 추진이라는 개념이다. 1960년대에 실제로 연구되었던 오리온 프로젝트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은 소형 핵폭발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그 폭발력으로 우주선을 추진시킨다는, 지금 들으면 다소 과격하게 느껴지는 아이디어였다. 이론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면 목성까지 단 몇 달, 명왕성까지도 1년 안팎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적이 있다. 물론 방사능 오염과 국제 조약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이 개념은 지금도 극단적으로 빠른 태양계 탐사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있다. 더 나아가 이론 물리학의 영역까지 가보면
반물질 추진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반물질과 물질이 만나 소멸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화학 반응이나 핵분열 반응보다도 압도적으로 크다. 만약 반물질을 안정적으로 생성하고 저장하고 추진에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론적으로는 태양계 끝자락까지도 몇 년 혹은 그 이하의 시간으로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인류가 실험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물질의 양은 그야말로 원자 몇 개 수준에 불과하다. 우주선을 추진할 만큼의 반물질을 생산하려면 지금 기술로는 수백 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과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의 결론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다.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현재 기술 기준으로 화학 로켓만 사용한다면 무인 탐사선으로 8개 행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데만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유인 탐사로 확장하면 방사선과 인체 문제 때문에 사실상 화성 너머로는 현재 기술로 실현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이온 추진이나 해결 추진 같은 차세대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 시간은 상당히 단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외곽 행성까지 유인 탐사를 하려면 최소 수년에서 십수년 단위의 편도 여행은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핵펄스나 반물질 같은 이론적 기술이 실현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인간의 생애 안에 태양계 전체를 도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답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술 수준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스펙트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을 계속 시도하는 것일까? 단순히 호기심 때문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태양계 탐사는 단순히 먼 곳을 구경하러 가는 여행이 아니다. 각 행성과 위성들은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류 문명이 지구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이기 때문이다. 화성의 토양에서 과거 물이 흘렀던 흔적을 찾는 일,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다에서 생명체의 단서를 찾는 일, 타이탄의 메탄호수에서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화학적 생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일. 이 모든 것은 결국 인류가 우주에서 혼자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거대한 여정의 일부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만약 정말로 인류가 언젠가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주요 위성들을 방문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건 아마도 한 세대나 두 세대 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진행되는 인류 전체의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몇몇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세대 우주선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는 우주선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 죽으며 그 자손들이 다시 우주선 안에서 살아가며 임무를 이어받는 방식이다. 만약 태양계 외곽이나 그 너머를 향한 여정이 한 사람의 일생보다 훨씬 길다면 이런 세대를 이어가는 방식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조금 다른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자. 만약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방문한다는 목표를 사람이 직접 발을 딛는 게 아니라 최첨단 로봇과 인공지능 탐사선을 통해 이루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로봇 탐사선은 방사선에 대한 걱정이 사람보다 훨씬 적고 산소나 식량도 필요 없으며 몇 년, 몇십 년의 여행 시간도 그저 기다리면 그만이다. 실제로 이런 방식이라면 현재 기술로도 앞으로 수십 년 안에 태양계의 모든 주요 행성과 외소 행성, 그리고 상당수의 대형 위성들까지 근접 비행이나 궤도 진입 형태로 방문을 완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많은 우주과학자들의 견해다. 실제로 나사와 유럽우주국 그리고 여러 나라의 우주기관들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친 태양계 전역 탐사 로드맵을 이미 그려놓고 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향한 탐사선,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드론을 착륙시키는 계획, 천왕성과 해왕성으로 향하는 차세대 플래그십 미션까지 이미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다. 로봇 탐사로 방문의 기준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로켓이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는 없다. 결국 천왕성이나 해왕성처럼 먼 행성으로 로봇을 보내더라도 편도로 최소 10년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에서 보낸 명령이 그곳에 도달하는데도 전파 신호로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조정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결국 이 먼 우주에서는 탐사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자율성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 우주 탐사 기술 개발에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이 그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주 탐사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이 모든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된 게 1957년이다. 그로부터 불과 12년 뒤인 1969년 인류는 달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반세기가 조금 넘는 지금 인류는 화성 유인 탐사를 목전에 두고 있고 태양계 거의 모든 행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 이 속도로 발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추진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즉, 오늘날의 계산으로 나온 수십 년, 수백 년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현재 기술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미래에도 변함없이 유효할 숫자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주 탐사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약은 언제나 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에서 나왔다. 로켓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콘스탄틴 치올콥스키가 20세기 초에 다단계 로켓의 개념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로 여겼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뒤 그 개념은 인류를 달까지 보내는 현실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논의하는 핵융합 추진이나 반물질 추진 같은 기술들도 언젠가는 지금의 화학 로켓처럼 당연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오늘 우리가 계산한 수십 년, 수백 년이라는 숫자는 순식간에 몇 년 단위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이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종합해서 처음의 질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을 해보자. 모든 행성을 방문하려면 인류는 얼마나 걸릴까?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층위의 답이 존재한다. 첫 번째, 현재 기술로 무인 탐사선을 이용해 8개 행성 모두의 근접 비행이나 궤도 진입 형태로 방문을 완료하는 시나리오. 이 경우 이미 인류는 상당 부분 이 목표에 근접해 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 이미 최소 한 번 이상 탐사선의 방문을 받았다. 남은 것은 각 행성계를 더 정밀하게 탐사하고 천왕성과 해왕성처럼 상대적으로 덜 탐사된 곳에 전용 미션을 보내는 일이다. 이 시나리오라면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안에, 그러니까 2050년대 안에는 사실상 완료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두 번째, 유인 탐사로 8개 행성 모두에 사람이 직접 도달하는 혹은 그 주변 위성에 착륙하는 시나리오. 이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하다. 현재 기술로는 화성 유인 탐사조차 2030년대에서 2040년대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 목성이나 토성 권역까지 사람을 보내려면 최소한 해결 추진 정도의 차세대 기술이 실용화되어야 한다. 이런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인류가 태양계 8개 행성 모두의 유인 탐사의 형태로 도달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100년에서 2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에서의 합리적 추정일 뿐 앞서 이야기했듯 기술 혁신의 속도에 따라 이 숫자는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세 번째, 태양계 전체, 즉 외소 행성과 카이퍼 벨트, 그리고 이론상 존재하는 오르트 구름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시나리오. 이 경우는 사실상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안에서는 답을 내리기 어렵다. 오르트 구름의 바깥쪽 경계까지 도달하려면 현재 기술로는 수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는 화학 로켓이나 이온 추진 같은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물질 추진이나 혹은 아직 인류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적 돌파구가 필요하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세 번째 시나리오의 답은 현재로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솔직한 결론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 모든 계산과 추정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태양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는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조차 몇 개월의 여행이 필요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 도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며 태양계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해왕성은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도 십수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성들을 넘어서면 태양계는 또 다른 차원의 광활함,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이라는 거의 상상 불가능한 규모의 공간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을 향해 끊임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1957년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시작된 우주 탐사의 역사는 겨우 반세기 남짓한 시간 동안 달 착륙, 화성 로봇 탐사, 목성과 토성의 정밀 탐사, 그리고 태양계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간 뉴 호라이즌스의 명왕성 근접 비행까지 이루어냈다. 이 모든 것은 인류 문명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어떤 새로운 추진 기술을 발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체를 우주 환경에 적응시키며 어떤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어갈지에 따라 오늘 우리가 계산한 이 모든 숫자들은 언제든 다시 쓰여질 수 있다. 결국 모든 행성을 방문하려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은 하나의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계속되는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여정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이저 1호와 2호가 지금도 성간 공간을 향해 날아가고 있듯이 뉴 호라이즌스가 지금도 카이퍼 벨트 깊숙한 곳을 탐사하고 있듯이 인류의 호기심과 도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끝없는 도전이야말로 언젠가 인류가 태양계 전체를 어쩌면 그 너머까지도 발밑에 두게 될 진짜 이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거리와 시간, 그리고 추진 기술이라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봤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수 하나를 아직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바로 돈, 그러니까 경제적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벽이다. 우주 탐사는 결코 순수한 과학적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폴로 계획 당시 미국이 달 착륙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예산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2,500억 달러가 넘는다는 계산이 있다. 이는 당시 미국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그런데 그 아폴로 계획조차 인류가 다녀온 곳은 지구에서 겨우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뿐이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최소로 잡아도 그보다 100배 이상 멀고 목성이나 토성은 그보다 또 몇 배나 더 멀다. 만약 이 거리 비율만큼 비용도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실제로는 거리와 비용이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외곽 탐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어느 한 국가의 예산으로도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라는 게 현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최근 우주 탐사가 점점 더 국제 협력과 민간 기업의 참여로 방향을 틀고 있는지가 설명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민간 기업 주도의 우주 개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면서 우주로 화물을 보내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 극적으로 낮아졌다. 예전에는 킬로그램당 수만 달러가 들던 발사 비용이 재사용 로켓 기술 덕분에 그 몇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비용 절감이 계속된다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탐사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몇십 년 안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열린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다. 만약 발사 비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각자 다른 행성과 위성을 목표로 경쟁적으로 동시에 탐사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순차적인 방문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한 나라가 화성을 탐사하는 동안 다른 나라는 목성의 위성을 탐사하고 또 다른 민간 기업은 소행성 채굴을 시도하는 식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체 태양계를 아우르는 탐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순차적 계산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소행성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실 태양계에는 행성과 위성 말고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한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펼쳐진 소행성대에만 수백만 개의 소행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지름이 1km가 넘는 것만 해도 100만 개가 넘는다는 계산이 있다. 만약 모든 천체를 방문한다는 기준을 소행성까지 확대한다면 이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목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모든 행성을 방문한다는 목표를 이야기할 때 8개의 정식 행성과 대표적인 외소 행성, 그리고 과학적으로 중요한 몇몇 대형 위성 정도로 범위를 한정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소행성 탐사 자체가 독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원 때문이다.
일부 소행성에는 백금이나 니켈 같은 희귀 금속이 지구의 어떤 광산보다도 훨씬 높은 농도로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소행성 채굴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과학 탐사를 넘어서 실질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행성대를 향한 탐사선의 숫자와 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산업적 동기는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보다 훨씬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태양계 탐사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중력 도움, 영어로는 Gravity Assist라고 부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태양계 탐사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원리는 이렇다. 우주선이 어떤 행성 근처를 스쳐 지나갈 때 그 행성의 중력장을 이용해 마치 새총처럼 속도를 얻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도 우주선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보이저 탐사선들이 1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그래비티 어시스트 기술 덕분이었다. 목성의 거대한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그 여세를 몰아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순차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런 행성 정렬이 없었다면 보이저 2호는 해왕성까지 도달하는데 12년이 아니라 30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통찰을 하나 던져준다. 태양계 탐사의 속도는 단순히 우주선의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각 행성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위치에 정렬되어 있느냐라는 천체역학적 우연에도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보이저 탐사선이 이용했던 것과 같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절묘한 정렬은 176년에 한 번꼴로만 찾아온다. 1977년 이후 다음 기회는 2150년대에나 다시 찾아온다는 계산이 있다. 즉,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천왕성이나 해왕성 전용 미션을 계획한다면 보이저가 누렸던 행운의 궤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훨씬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근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논의하고 있는 천왕성 전용 미션 계획들을 보면 예상 소요 시간이 13년에서 15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보이저 2호가 걸린 9년보다 오히려 더 긴 시간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태양계 탐사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항상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체들의 배치라는 우주적 타이밍에 따라 어떤 시기에는 더 유리하고 어떤 시기에는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제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다시 던져보자. 애초에 왜 인류는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에 매달리는 것일까? 지구에도 아직 탐사되지 않은 곳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답이 하나 있다. 바로 종의 생존이라는 관점이다. 지구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알고 있다. 소행성 충돌, 초화산 폭발, 혹은 아주 먼 미래에는 태양 자체의 변화로 인해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6,600만 년 전, 지름 10km 정도의 소행성 충돌이 공룡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의 대부분을 멸종시켰다는 것은 이제 거의 확립된 과학적 사실이다. 만약 인류가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만 모든 것을 의존한다면 이론적으로 언젠가는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문명 전체가 사라질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셈이 된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여러 저명한 과학자들은 인류가 여러 행성에 걸쳐 존재하는 다행성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방문하고 탐사하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서 인류라는 종 자체의 보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 사람들이 흔히 화성을 인류의 두 번째 고향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화성 역시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희박하고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이 그대로 숨 쉴 수 없다. 게다가 화성은 지구와 같은 강력한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줄 방패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에 이르고 밤에는 영하 100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인류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려면 단순히 사람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밀폐된 거주지, 자체적인 식량 생산 시스템, 산소 생성 장치 등 어마어마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나사와 스페이스X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화성에서 인간이 자급자족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준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을 방문하는 것과 그곳에 실제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시간들은 대부분 방문이나 탐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영구 정착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시간과 기술 수준은 또 한 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다. 이쯤에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만약 정말로 인류가 언젠가 핵융합 추진이나 그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확보해서 태양계 내 모든 주요 천체를 유인 탐사로 방문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이 될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는 태양계를 벗어나 다른 항성계로 향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압도적인 규모의 벽이 하나 등장한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2 광년이다. 이는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거리의 무려 7,000배가 넘는다.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인 보이저 1호의 속도로 이 거리를 이동한다면 무려 7만 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태양계 내부를 탐사하는 것과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 것 사이에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태양계 내부의 모든 행성과 위성을 완전히 탐사하고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언젠가 인류가 성간 여행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도전에 나서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라고 이야기한다. 태양계는 그 자체로도 상상을 초월하게 광대하지만 동시에 우주 전체의 규모에서 보면 그야말로 우리 집 앞마당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 여기서 잠깐 정말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더 해보자. 만약 태양계 전체를 하나의 축소 모형으로 만든다면 그 크기감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태양을 지름 1m짜리 공으로 축소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비율로 계산하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07m 떨어진 곳에 있는 지름 약 1cm짜리 작은 구슬이 된다.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63m, 목성은 약 560m, 토성은 약 1030m, 천왕성은 약 2060m, 그리고 해왕성은 무려 3220m, 그러니까 3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이 축소 모형 안에서도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4200m, 즉 4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눈으로 그려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고 보면 태양계라는 공간이 얼마나 텅 비어있고 또 얼마나 광활한지 훨씬 실감나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 축소 모형에서조차 인류가 지금까지 실제로 사람을 보낸 곳은 지구 바로 옆에 달, 그러니까 태양에서 107m 떨어진 지점에서 겨우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뿐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진다. 이제 다시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실제로 계획되어 있는 혹은 논의되고 있는 태양계 탐사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인류의 다음 행보가 어느 정도 그려진다. 화성에서는 이미 여러 로버들이 활동 중이고 앞으로 수년 안에 화성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샘플 리턴 미션이 계획되어 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향해서는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이 이미 발사되어 향하고 있으며 이 탐사선은 얼음 표면 아래에 숨겨진 바다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향해서는 드래곤플라이라는 이름의 회전날개 드론형 탐사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드론은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를 이용해 표면 여러 지점을 날아다니며 탐사할 예정이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시전될 때마다 인류가 태양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지도는 점점 더 촘촘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지식과 경험은 결국 더 먼 목표, 그러니까 유인 탐사와 궁극적으로는 다른 행성으로의 정착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된다. 정리해보면 모든 행성을 방문하려면 인류는 얼마나 걸릴까라는 질문은 사실 단 하나의 답을 가진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기술 수준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인 탐사선을 기준으로 근접 비행 정도만 인정한다면 인류는 이미 그 목표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 있으며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대부분을 완료할 수 있다. 유인 탐사로 기준을 높이면 화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현재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며 최소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태양계 전체, 즉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으로는 답을 낼 수조차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적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는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은 인류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답은 계속해서 갱신되고 앞당겨질 것이라는 사실 그 자체다. 오늘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술이 100년 뒤에는 화성 유인 탐사만큼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계산과 추정들은 그저 인류가 우주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던 시절의 순진한 예측으로 기억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한 이 여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주제가 있다. 바로 시간 그 자체가 우주에서는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른다. 물론 현재 인류가 만든 우주선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하면 그야말로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지연 효과는 실질적으로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하다. 하지만 만약 인류가 언젠가 광속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추진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광속의 10% 정도로 비행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관측하는 시간과 우주선 안에서 승무원이 체감하는 시간 사이에 미세하지만 실제로 측정 가능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런 상대론적 효과는 아직 태양계 내부 탐사에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훗날 인류가 성간 여행을 시도하게 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계산은 어디까지나 뉴턴 역학 수준에서의 이야기이고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로 가면 물리학 자체가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배신하는 지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지금까지는 주로 물리적 거리와 기술적 한계에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정치적, 사회적 변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없었다면 아폴로 계획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을 때 당시 미국의 우주 기술 수준은 그 목표에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국가적 자존심과 이념 경쟁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결합되면서 인류는 불과 8년 만에 실제로 달에 발을 딛는 데 성공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기술적 가능성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의지와 정치적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만약 미래의 어떤 강력한 동기, 예를 들어 국가 간 경쟁이든 인류 생존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이든 혹은 상업적 이익에 대한 강렬한 유인이든 이런 요소들이 결합된다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수십 년, 수백 년이라는 숫자는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 반대로 이런 동기가 약해지고 예산이 삭감되면 계획은 한없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실제로 아폴로 계획 이후 미국의 유인 달 탐사는 무려 반세기 넘게 중단되었다가 최근에야 다시 재개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 퇴보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재정적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최근 들어 우주 탐사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경쟁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건설했고 달 남극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화성 탐사에서도 이미 자체적인 로버를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바 있다. 이런 국가 간 경쟁 구도는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과 여러모로 닮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민간 기업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들은 국가의 예산 주기나 정치적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체적인 장기 계획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다층적인 경쟁과 협력 구도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된다면 태양계 탐사의 속도는 단일 국가가 주도하던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주체가 동시에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도전하는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전체 탐사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조금 더 인간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자. 우주 탐사, 특히 장기간에 걸친 유인 미션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도전 중 하나가 바로 심리적인 문제다. 좁은 우주선 안에서 몇 년씩 소수의 인원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도전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신적인 도전이다.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장기 체류 경험들을 통해 과학자들은 고립과 밀폐된 환경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몇 달 정도의 국제 우주정거장 체류에서도 우주 비행사들은 수면 장애, 팀 내 갈등, 우울감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화성 왕복 미션처럼 2년, 3년에 걸친 여정, 혹은 목성이나 토성으로 향하는 5년, 7년짜리 여정이 되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 지구와의 통신조차 화성의 경우 최대 22분, 목성의 경우 40분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실시간 대화나 즉각적인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만약 승무원 중 누군가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는다면 지구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난제로 남아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주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독립적인 연구 영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심리 지원 시스템, 가상현실을 이용한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의외의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장기 우주 미션에서 승무원의 숫자와 구성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너무 적은 인원으로 구성하면 고립감과 갈등 해소의 어려움이 커지고, 반대로 너무 많은 인원을 태우면 자원 소비와 공간 문제가 커진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장기 미션에는 대략 6명에서 8명 정도가 심리적으로나 운영상으로나 가장 안정적인 규모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성별, 성격, 전문 분야의 균형도 팀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태양계 탐사라는 프로젝트가 단순히 로켓공학과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의학, 그리고 조직관리학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인류 지식체계 전체가 총동원되어야 하는 거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이제 다시 태양계 각 지점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그려보자. 화성의 경우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정착 시나리오는 지하 동굴이나 용암 튜브를 활용하는 것이다. 화성 표면은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장기 거주에 매우 위험하지만 지하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두꺼운 암석층이 방사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화성 궤도 탐사선들이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 화성 표면 곳곳에 거대한 용암 동굴의 입구로 추정되는 구멍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만약 이런 지하 공간을 활용해 거주지를 건설할 수 있다면 화성 정착의 현실성은 크게 높아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지하 탐사와 굴착 기술, 그리고 폐쇄된 지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산소와 식량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데만도 최소 수십 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로 눈을 돌려보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유로파는 표면이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고 그 아래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얼음층의 두께가 짧게는 몇 킬로미터에서 길게는 20킬로미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만약 이 얼음을 뚫고 바다까지 도달해서 생명체의 흔적을 직접 조사하려면 지구의 남극이나 북극에서 사용하는 빙하 굴착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극한의 굴착 기술이 필요하다. 게다가 목성 자체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사선대를 가지고 있어서 유로파 표면에 도달하는 방사선 양은 인간이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그래서 유로파 탐사는 현재로서는 유인 탐사보다는 정교한 로봇과 자율 잠수정 형태의 무인 탐사가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나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 유로파 탐사 개념 중에는 얼음을 녹이며 서서히 내려가는 열 탐침 로봇을 이용해 얼음층을 뚫고 바닷속까지 들어가 소형 잠수정을 투입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유로파는 인류가 태양계 안에서 외계 생명체의 실질적인 증거를 찾아내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지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표면에 안정적인 액체가 흐르는 천체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 액체는 물이 아니라 메탄과 에탄이다. 표면 온도가 영하 180도에 달하는 극저온 환경이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기체인 메탄이 타이탄에서는 액체 상태로 호수와 강을 이루고 있다. 이 독특한 환경 때문에 타이탄은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화학적 기반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장소로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 드래곤플라이 미션은 이런 타이탄의 독특한 환경을 탐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두꺼운 대기와 낮은 중력을 이용해 헬리콥터처럼 여러 지점을 이동하며 탐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타이탄의 중력은 지구의 약 7분의 1 수준이고 대기는 지구보다 오히려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회전 날개 방식의 비행이 지구에서보다 오히려 더 수월하다는 흥미로운 특징도 있다. 이런 독특한 환경적 특성들은 단순히 과학적 흥미를 넘어서 먼 미래 인류가 타이탄에 정착하게 된다면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조금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다. 만약 인류가 정말로 이 모든 행성과 위성들을 탐사하고 심지어 그중 일부에 정착까지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인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인류 문명의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라고 말한다. 지구라는 하나의 요람에서 벗어나 태양계 전체를 인류의 활동 부대로 삼는 진정한 우주 문명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칼 세이건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은 인류가 여러 천체에 걸쳐 존재하게 되는 순간 단일 행성에 갇혀있던 문명이 가지는 근본적인 취약성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소행성 충돌이나 팬데믹 혹은 다른 어떤 전지구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화성이나 달 혹은 우주 정거장에 흩어져 있는 인류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태양계 탐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먼 곳을 구경하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이 스스로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벌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일부 학자들은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이 지구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설령 인류가 그곳에 정착한다 해도 지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고향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화성의 얇은 대기, 유로파의 극심한 방사선, 타이탄의 극저온 환경 등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완전히 자유롭게 보호 장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태양계 탐사와 정착이라는 목표는 인류의 생존 보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구라는 우리의 유일한 진짜 고향을 더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주는 여정일 수도 있다. 실제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 이른바 조망 효과라고 불리는 심리적 현상은 많은 우주비행사들에게 지구가 얼마나 특별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태양계를 향한 인류의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떠나온 그 작은 푸른 점, 지구라는 행성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인류가 모든 행성을 방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술에 투자하며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재정이 되는 살아있는 목표라는 것이다. 오늘은 화성조차 아득히 멀게 느껴지지만 100년 전 사람들에게는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순수한 공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의 실험실과 발사대에서는 다음 세대의 우주선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이저 탐사선들이 지금도 어둠 속을 가르며 인류의 메시지를 담은 채 성강 공간을 항해하고 있듯이 인류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은 어떤 물리적 한계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위성들이 인류의 발자국으로 혹은 인류가 보낸 로봇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오늘도 변함없이 확실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시간의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지금까지는 주로 편도 여행 시간, 왕복 시간, 그리고 각 행성에서 머무는 체류 시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왔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남아있다. 만약 인류가 태양계 탐사를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통합 프로젝트로 설계한다면 어떨까?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우주선을 동시에 발사해서 각각 다른 행성을 향하도록 하고 그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종합해가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전체 소요 시간은 각 여정의 합이 아니라 가장 오래 걸리는 단일 여정의 시간에 수렴하게 된다. 즉, 해왕성까지 가는 시간이 가장 길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시간, 대략 12년에서 20년 정도만 지나면 나머지 모든 가까운 행성들에 대한 탐사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근 우주 탐사 기관들의 로드맵을 보면 이런 병렬적 접근 방식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 화성 로버가 활동하는 동시에 목성 위성으로 탐사선이 날아가고 그와 동시에 소행성 샘플 채취 미션이 진행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순차적 계산으로 나왔던 수십 년, 수백 년이라는 숫자는 사실 병렬처리라는 현실적인 운영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과장된 상한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반전이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시나리오, 그러니까 한 사람 혹은 한 팀이 순서대로 모든 행성을 돈다는 가정 자체가 실제 우주 탐사가 이루어지는 방식과는 다소 동떨어진 상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프로젝트들의 타임라인을 짚어보면 훨씬 실감이 난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재방문이 아니라 달 궤도의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의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서 향후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다. 이 게이트웨이는 앞으로 화성뿐 아니라 태양계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미션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즉, 달이라는 지점이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더 먼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자 연료 보급소, 조립기지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 영리한 전략이다. 왜냐하면 지구의 강한 중력을 벗어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전체 우주여행 에너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만약 달 궤도나 달 표면에서 연료를 채굴하고 정제해서 우주선에 보급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모든 연료를 싣고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먼 행성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실제로 달의 극지방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로켓 연료의 핵심 원료가 된다. 만약 이런 우주 채굴과 정제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달은 태양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인류 문명의 진짜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개념이 있다. 바로 라그랑주점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우주 공간이다. 이는 두 천체, 예를 들어 지구와 태양, 혹은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점으로, 이곳에 위치한 물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료로도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발사된 여러 우주망원경들, 예를 들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 태양 라그랑주점 중 하나인 L2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런 라그랑주점들은 미래의 우주정거장이나 연료 보급기지, 혹은 더 먼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을 조립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이런 인프라들이 태양계 곳곳에 정처럼 건설된다면 지구에서 한 번에 모든 여정을 소화해야 했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여러 단계에 걸쳐 연료를 보급받고 장비를 교체하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마치 과거 대항해 시대에 배들이 중간 기착지에서 물과 식량을 보급받으며 더 먼 대양을 건널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태양계 탐사의 미래는 단발성의 거대한 로켓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간 기지와 보급소가 그물망처럼 연결된 형태로 진화해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말 근본적인, 어쩌면 가장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얼마나 걸릴까라는 시간의 문제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어쩌면 시간이 아니라 인류가 이 여정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의지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위대한 탐험들은 항상 일직선으로 발전해오지 않았다. 아폴로 계획 이후 인류는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달에도 다시 가지 못했다.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은 여러 차례의 비극적인 사고를 겪으며 결국 종료되었다. 화성 유인 탐사 계획은 1990년대부터 이미 논의되어 왔지만 예산 삭감과 정치적 우선순위 변화로 몇 번이나 연기되고 축소되기를 반복했다. 이런 역사를 보면 기술적 가능성만큼이나 인류가 이 목표를 향한 의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실제 소요 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인류가 중간에 흥미를 잃거나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심각한 재앙적 사고를 겪어 탐사 자체를 중단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모든 숫자들은 무의미해진다. 반대로 만약 인류가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 목표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간다면 지금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있다. 바로 우주 탐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성 로버가 보내온 사진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되고 우주 발사 장면이 수백만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가 되고 있다. 이런 대중적 관심의 증가는 단순히 흥미로운 현상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힘으로 이어진다.
정치인들은 대중이 관심 갖는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정당화할 수 있고, 기업들은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기가 쉬워진다. 실제로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창업자 개인의 카리스마와 함께 대중이 우주 탐사에 다시 열광하도록 만든 마케팅과 소통 방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태양계 탐사는 단순히 소수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대중적 지지 기반이야말로 앞서 이야기한 정치적 의지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교육과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도 짚어보고 싶다. 태양계 전체를 탐사한다는 목표는 결국 한 세대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초장기 프로젝트다. 이는 필연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지식의 전수와 인재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아폴로 계획 당시 어린 시절 달 착륙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봤던 수많은 아이들이 훗날 실제로 항공우주공학자나 과학자가 되어 오늘날의 화성 탐사와 차세대 로켓 개발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세대 간 영감의 연쇄작용이야말로 장기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숨겨진 원동력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화성 탐사와 유로파 클리퍼 같은 프로젝트들을 지켜보며 자라나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미래의 우주공학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면 그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 여정을 훨씬 앞당길 수도 있다. 결국 태양계 탐사라는 프로젝트는 로켓과 엔진, 방사선 차폐막 같은 하드웨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낼 다음 세대의 상상력과 지식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인류 문명의 과제와 맞닿아 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더 해보고 싶다. 만약 지금부터 정확히 200년 뒤, 그러니까 2226년의 인류가 오늘 우리의 이 대화를 되돌아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그들에게는 화성 유인 탐사조차 이미 수백 년 전에 완료된 역사책 속의 오래된 사건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의 소규모 연구기지를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명왕성 궤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탐사 루트가 확립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정치적 갈등이나 자원 문제로 인해 우주 탐사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여전히 화성이 인류에게 가장 먼 목적지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 사이 어딘가에 실제 미래가 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미래가 어느 쪽에 더 가까워질지는 다름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 인류가 내리는 선택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우주 탐사에 투입할지, 어떤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지,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심어줄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라는 우리의 고향을 얼마나 잘 지켜내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속할 여력을 유지할지 하는 모든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미래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 모든 행성을 방문하려면 인류는 얼마나 걸릴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논의를 종합하면 이 질문은 사실 우주공학의 문제인 동시에 인체 생물학의 문제이고 경제학과 정치학의 문제이며 심리학과 사회학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라는 종이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큰 야망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물리적인 거리만 놓고 보면 태양계는 인간의 짧은 생애 안에 완전히 정복하기에는 너무나도 광활하다. 해왕성까지 가는 데만 십수년, 오르트 구름의 끝자락까지는 수만 년이 걸린다는 숫자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그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는 지난 70여 년 동안 걸음마 수준의 로켓 기술에서 시작해 태양계 거의 모든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문명으로 발전해왔다. 이 속도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 100년, 200년 뒤의 인류가 무엇을 이루어낼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숫자와 계산들은 미래의 후손들이 돌아보며 미소 지을 만큼 순진한 상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다음 세대의 로켓 엔진이 시험대 위에서 불을 뿜고 있고 화성으로 향하는 탐사선이 조용히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오고 있으며 어느 실험실에서는 핵융합 추진이라는 아직은 먼 미래의 기술을 향해 묵묵히 연구를 이어가는 과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한 인류가 언젠가 태양계 전체를
어쩌면 그 너머까지도 자신의 발자국으로 채우게 될 날은 분명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시선을 돌려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파고들어 보자. 만약 인류가 정말로 태양계 모든 행성을 방문하는 임무를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우주 비행사가 실제로 모든 행성을 순서대로 다녀오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 이는 순전히 사고 실험이지만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수명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제약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수성에 도달하는 데만 7년 가까이 걸리고 그곳에서 최소한의 탐사 활동을 마친 뒤 지구로 귀환하거나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단 하나의 행성 방문에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여기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차례로 더해가면 이 가상의 우주 비행사는 인생의 대부분을 우주선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놓고 계산해본 몇몇 연구자들은 화학 로켓 기준으로 한 사람이 태양계 모든 행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려면 이론적으로 60년에서 8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추정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는 인간의 평균 수명과 거의 맞먹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수준이다. 즉, 한 사람의 일생을 통째로 이 임무 하나에 바치더라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한다. 결국 태양계 정복이라는 목표는 애초에 한 개인이나 한 세대가 완결할 수 있는 종류의 과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가 개주 경기처럼 배턴을 이어받으며 완성해 가야 하는 초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개주라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자. 실제로 우주공학자들 사이에서는 세대 우주선이라는 개념 외에도 릴레이 방식의 탐사라는 아이디어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각 세대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시대에 도달 가능한 만큼의 거리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와 기술, 데이터를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세대는 화성 유인 탐사와 달 기지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생명 유지 시스템 기술, 방사선 차폐 기술, 장기 우주 비행에 대한 의학적 데이터 등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목성과 토성 탐사 프로젝트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다시 그 위에 해결 추진이나 핵융합 추진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얹어서 천왕성과 해왕성이라는 더 먼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면 인류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세대를 거듭하며 조금씩 태양계의 경계를 넓혀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걸릴까라는 질문은 한 사람의 생애를 기준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라는 훨씬 더 긴 호흡을 기준으로 답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다.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이 이 모든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왔고 이 발전은 우주 탐사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성이나 목성 같은 먼 거리에서는 지구와의 통신 지연 때문에 실시간 원격 조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탐사선이나 로버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진다. 실제로 최근 화성 로버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지구에서 매번 세세한 명령을 보내지 않아도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발전한다면 먼 미래에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탐사 계획을 조정하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전 자율형 탐사선 함대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함대가 실현된다면 인류는 굳이 사람을 위험한 환경에 직접 보내지 않고도 태양계 구석구석을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게 탐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로봇 탐사 기준의 시나리오가 왜 유인 탐사 기준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빨리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 하나가 등장한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직접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전 세계가 열광했던 이유는 단순히 달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구를 벗어나 다른 천체에 실제로 서 있었다는 그 상징성 때문이었다. 로봇 탐사선이 아무리 정교한 사진과 데이터를 보내온다 해도
그것이 주는 감동과 인간이 직접 그곳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주는 감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설령 로봇 탐사가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인류는 결국 언젠가는 사람을 직접 보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순수하게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보면 로봇 탐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인류라는 존재는 언제나 효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근원적인 탐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욕구야말로 극한의 방사선과 무중력, 그리고 수년에 걸친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을 우주로 보내려는 이 모든 노력의 진짜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최근 몇 년 사이 발표된 몇 가지 구체적인 미션 계획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유로파 클리퍼는 2024년에 발사되어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향해 항해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근접 비행을 통해 얼음 표면 아래 바다의 존재를 더욱 정밀하게 확인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실제로 갖춰져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탐사선은 목성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본격적인 관측 임무는 203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드래곤플라이 미션은 원래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30년대 발사를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 드론형 탐사선이 타이탄에 도착하면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천체에서 비행체를 이용해 여러 지점을 옮겨다니며 탐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미션들 하나하나가 성공할 때마다 인류가 축적하는 기술과 노하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간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지식은 훗날 더 야심찬 목표, 즉 천왕성과 해왕성을 향한 전용 미션이나 궁극적으로는 이 먼 천체들에 대한 유인 탐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다. 여기서 잠깐 정말 의외의 관점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최근 몇몇 천체 물리학자들과 공학자들은 태양계 탐사의 순서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태양계 탐사는 지구에서 가까운 순서, 즉 달, 화성, 그다음 목성과 토성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원과 과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배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소행성대의 특정 소행성들은 지구에서 화성보다도 오히려 접근하기 쉬운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소행성들은 미래 우주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훨씬 더 실용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처럼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천체들은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이런 관점의 전환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다면 태양계 탐사의 순서와 속도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즉, 모든 행성을 순서대로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우선순위와 자원적 가치에 따라 특정 목표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략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방사선 문제로 돌아가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태양계 외곽 유인 탐사에 있어 정말로 가장 근본적인 장벽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권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방사선과 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대한 방패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이 방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화성 왕복 미션 하나만으로도 우주 비행사가 평생 허용 가능한 방사선 피폭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한다는 사실은 앞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목성이나 그 너머로 향하는 미션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목성 주변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사선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목성 궤도에 오래 머무는 것 자체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목성을 탐사했던 갈릴레오와 주노 탐사선은 이런 강력한 방사선 환경 속에서 전자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두꺼운 방사선 차폐 장치를 갖추고 설계되었다. 만약 인류가 언젠가 목성 권역으로 유인 미션을 보내려 한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차폐 기술보다도 훨씬 발전된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물이나 수소가 풍부한 소재를 이용한 차폐막 혹은 자기장을 인공적으로 발생시켜 방사선을 우회시키는 이른바 자기 차폐 기술 같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이 실용화되지 않는 한 목성 이후의 유인 탐사는 이론상의 가능성으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조금 다른 측면, 바로 식량과 자원의 자급자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태양계 외곽으로 갈수록 지구로부터의 물자 보급은 점점 더 비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화성까지도 물자를 보내는데 최소 7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는데 목성이나 토성으로 정기적인 보급선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태양계 외곽에서의 장기 미션은 반드시 완전한 자급자족 시스템, 이른바 폐쇄 생태계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는 물을 재활용하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하며 식물이나 조류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정교한 생명 유지 시스템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이미 물 재활용 시스템과 일부 식물 재배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구로부터 정기적인 물자 보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적인 자급자족일 뿐이다. 완전히 독립적인, 그러니까 지구의 도움 없이도 몇 년씩 스스로 순환하며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시도해본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다. 이런 기술이 완성되지 않는 한 태양계 외곽으로의 장기 유인 미션은 근본적인 생존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제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로 방향을 틀어보자. 사실 이런 폐쇄 생태계 기술과 관련해서 이미 흥미로운 실험들이 지구에서 진행된 바 있다. 1990년대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진행되었던 바이오스피어 2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프로젝트는 거대한 유리돔 안에 완전히 밀폐된 인공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외부와의 물자 교류 없이 얼마나 오래 자급자족하며 생활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것이었다. 비록 이 실험은 산소 농도 저하나 예상치 못한 생태계 불균형 등 여러 문제에 부딪히며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를 통해 인류는 폐쇄 생태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정말 값진 교훈들을 얻었다. 이런 초기 실험들의 실패와 성공 사례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국제우주정거장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나 미래 화성기지 설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즉, 태양계 외곽 탐사를 가능하게 할 자급자족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진적인 축적이야말로 어쩌면 화려한 신기술의 등장보다도 더 중요한 태양계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한 진짜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잠깐 정말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보고 싶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항해 시대와 오늘날의 우주 탐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다.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달했을 때 그 항해는 몇 달이 걸렸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100여 년 만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정기적으로 대서양을 오가는 항로를 구축했고 신대륙 곳곳에 정착지를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정이 기술의 발전과 반복된 경험을 통해 점차 일상적인 일이 되어간 것이다. 오늘날 화성 탐사도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던 1960년대에는 절반 이상의 미션이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제는 화성 착륙 성공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여러 나라가 정기적으로 화성 탐사선과 로버를 보내고 있다. 이런 패턴을 보면 지금은 극도로 어렵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목성이나 토성 혹은 그 너머로의 유인 탐사도 몇십 년 혹은 100년이 지나면 지금의 화성 탐사만큼이나 익숙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항해 시대와의 비교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 안에서 같은 대기와 같은 중력, 같은 온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여정이었다. 신대륙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숨을 쉴 수 있었고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화성이나 목성의 위성 혹은 그 너머의 천체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곳에는 숨 쉴 공기가 없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는 것조차 극도로 어려우며 지구의 그 어떤 생명체도 자연 상태로는 생존할 수 없다.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우주 탐사는 대항해 시대의 경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류가 신대륙에 정착할 때 필요했던 것은 배와 나침반 그리고 약간의 식량이었지만 화성이나 그 너머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밀폐된 생명유지 시스템, 방사선 차폐 기술, 그리고 지구로부터 수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완전한 자급자족 문명이 필요하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나면 왜 우주 탐사가 대항해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랜 준비와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해진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바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 싶다.
태양계 탐사라는 프로젝트는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나 하나의 기업이 단독으로 완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건설하고 운영해온 대표적인 국제협력 프로젝트다. 이런 협력 모델이 없었다면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거대한 인프라는 훨씬 늦게 혹은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화성 유인 탐사나 그 이후의 태양계 외곽 탐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나라와 여러 민간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로켓 발사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생명 유지 시스템 개발에 앞서 있으며 또 어떤 기업은 재사용 로켓을 통한 비용 절감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런 강점들을 하나로 모았을 때 전체 프로젝트의 속도와 효율성은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물론 국제협력에는 언제나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성취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종 이런 갈등과 경쟁 속에서도 협력의 가치를 찾아낸 순간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미래 시나리오 하나를 그려보고 싶다. 만약 앞으로 30년 안에 화성의 최초의 연구 정착지가 성공적으로 건설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정착지는 처음에는 소수의 연구자들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자체적인 산업 기반과 경제 활동이 형성될 수도 있다. 화성에서 채굴한 자원을 활용해 우주선 부품을 제작하고 화성 궤도에서 조립한 우주선이 목성이나 토성으로 향하는 다음 단계의 미션을 수행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화성은 단순한 탐사 목적지를 넘어서 태양계 외곽으로 향하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지구의 강한 중력을 벗어나는 것보다 이미 상대적으로 약한 중력을 가진 화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적은 에너지로 더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화성이 태양계 탐사의 새로운 발판이 된다면 목성과 토성, 그리고 그 너머로 향하는 여정의 소요 시간과 비용은 지금 우리가 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우주공학자들이 화성 정착을 단순한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태양계 전체 탐사를 위한 전략적 발판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진실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태양계 탐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결코 어느 한 가지 기술,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세대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로켓공학과 생명과학, 심리학과 경제학, 정치학과 교육학까지 인류가 가진 거의 모든 지식과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문명 전체의 프로젝트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만이 아니라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목표를 향한 의지와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70여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미 놀라운 성취들을 이뤄왔다. 달에 사람을 보냈고 태양계의 거의 모든 행성에 탐사선을 보냈으며 화성에는 여러 대의 로버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 성취들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다가올 100년, 200년 동안 인류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오르트 구름의 끝자락까지 도달하는 데 수만 년이 걸린다는 계산조차 만약 언젠가 반물질 추진이나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적 원리가 발견된다면 순식간에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결국 모든 행성을 방문하려면 인류는 얼마나 걸릴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도 아름다운 답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그 답은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아직 초반부에 서 있다. 인류가 처음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들은 무엇일까 궁금해했던 순간부터 오늘날 화성에 로버를 보내고 유로파의 얼음 아래 바다를 상상하는 순간까지 이 여정은 단 한 번도 완전히 멈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화성의 첫 발자국을 남기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는 목성의 위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태양계의 마지막 경계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보이저 탐사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을 가르며 인류의 메시지를 우주 저편으로 실어 나르고 있듯이
인류의 호기심과 도전은 그 어떤 물리적 거리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그 멈추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언젠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아낼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다.